인간은 탄생 순간부터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은 물론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상실감, 그리고 일상적인 불안과 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음의 고통들은 생의 모든 순간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러한 인생의 갖가지 마음의 문제들을 다스리고 나아가 그 마음의 문제들과 친해지는 법을 이야기하는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입니다. 달라이라마 이후 티베트 불교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욘게이 민규르 린포체가 쓰고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책입니다. 히말라야가 바라보이는 네팔 누브리 계곡에서 태어난 민규르 린포체는 3살 때 17세기 티베트 명상 수행자인 욘게이 민규르 도르제의 7대 환생자로 밝혀졌고, 동시에 20세기의 위대한 티베트 스승인 칸규르 린포체의 환생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린 시절부터 혼자 히말라야 동굴로 올라가 명상을 하곤 했다는 그는 극도로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년기와 청년기에 공황장애와 소심증, 대인공포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당대의 여러 스승들로부터 그런 마음의 문제와 친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자신이 어떻게 마음속 두려움과 장애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전 세계를 돌며 명상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상실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씨앗이며 고통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라.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담대하게 시련과 마주할 힘을 얻게 되고 기꺼이 타인을 가엾게 여기고 베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삶의 변화무쌍함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자유에 다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규르 린포체는 미국의 한 대학 뇌신경 연구소가 주관한 실험을 통해 명상 수행이 뇌세포에 경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뇌 MRI 촬영 결과 신경학자들로부터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들려주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지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모든 존재가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티베트의 격언. 최근 북미 지역 순회 강연 중에 나는 명상을 배우는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20세기의 어느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는 내게 설명했다. 그 철학자에 따르면 피를 부른 2차례의 세계대전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과거에는 전쟁 중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 불행한 점은 이 높은 사망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문명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된 과학과 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이다. 그 끔찍한 전쟁들 이후 물질적인 안락과 편리함에 있어서 인간이 이룬 진보는 거의 대부분 그늘진 면을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휴대전화, 슈퍼마켓 계산기, 현금 인출기, 개인용 컴퓨터를 안겨준 기술 발전은 동시에 인류 전체를 쓸어버리고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 부르는 이 행성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살상무기를 개발해내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이메일과 인터넷 등의 컴퓨터 기술은 너무도 많은 정보와 가능성들로 우리를 압도한다. 그것들은 언제나 몹시 다급해 보이고 지나치게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빼앗는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인터넷, 신문, 잡지 혹은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극도로 불안한 것 투성이다. 온갖 위기와 폭력적인 이미지와 미래에 닥칠 더 나쁜 일들에 대한 예측으로 넘쳐난다. 의문을 느낀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세상의 뉴스들은 사람들이 베푼 선행이나 긍정적인 일들보다 폭력과 범죄와 테러에 그토록 초점을 맞추는가? 그가 대답했다. 나쁜 뉴스가 더 잘 팔리니까요. 나는 그 말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 무슨 의미인가를 물었고 그가 설명했다. 재난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기죠. 사람들은 나쁜 뉴스에 더 끌리게 마련인데 삶은 예측할 수 없고 겁나는 것이라는 우리 마음 밑바닥에 가장 큰 두려움들을 그것들이 확인시켜 주니까요.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언제나 다음 순간에 일어날 나쁜 일들을 예측하죠. 그것이 주식시장의 붕괴이든 자살폭탄 테러이든 지진이나 해일이든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역시 내가 두려워했던 게 옳았어.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묘사하고 있는 감정 상태가 단지 현 시대만의 특징이 아님을 깨달았다. 2500년 역사를 가진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인간 역사의 모든 장은 불안의 시대로 묘사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은 수십 세기 동안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불안과 그것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운 감정들에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달아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굴복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둘 다 우리 삶에 더 크고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불교는 제3의 선택을 제안한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다른 문제들을 자유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거부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그 문제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본래 가진 지혜, 자신감, 투명함, 기쁨에 이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나요? 내 삶을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터널 속 한 줄기 빛.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단지 생존만 중요하게 여기는 무의식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의식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카를 융의 기억, 꿈, 회상 중에서 몇 해 전 나는 뇌 영상 촬영의 일종인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에 벨트로 고정된 채 실험대 위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게끔 나의 팔다리와 머리를 벨트로 묶었고 턱을 고정시키기 위해 입속에 마우스피스까지 집어넣었다. 나로서는 테이블 위에 묶이는 등의 모든 검사 준비가 그저 재미있기만 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현재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게 매우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로 자기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1시간 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누구나 선뜻 해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자원한 것이었다. 나를 포함해 15명의 불교 수행자들이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 대학의 와이즈먼 뇌신경연구소가 주관한 신경과학 연구의 피실험자가 되어 이 불편한 경험을 했다. 이 연구는 장기간의 명상 수행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장기간에 걸친 수행이란 보통 1만 시간에서 5만 시간 정도 명상 수행이 축적된 경우를 말한다. 젊은 지원자들은 대략 15년 정도, 나이 든 수행자들은 40년 이상 수행을 계속해온 경우이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심경과학자들은 피실험자가 소리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일종의 정신적 활동을 할 때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 일단 뇌 스캐너에서 오는 신호가 컴퓨터로 처리되면 최종 결과는 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처럼 된다. 우리 피실험자들은 일정 시간 명상 수행을 하고 난 뒤 평상시의 중립 상태에서 마음을 휴식하는 일을 번갈아 했다. 예컨대 3분 동안의 명상과 3분 동안의 휴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단 명상 중에는 누가 들어도 매우 불쾌하게 여길 소리들, 이를테면 여성의 비명이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다. 실험 목표 중 하나는 귀에 거슬리는 이런 소리들이 숙련된 명상 수행자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그 소리들이 집중된 주의력을 방해할 것인가? 짜증이나 분노와 연관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될 것인가? 어쩌면 전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연구팀은 수행자들에게 그 괴로운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모성애나 연민 같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연관 있는 뇌 영역의 활동이 실제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쾌감이 오히려 깊은 고요와 투명함과 자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발견은 불교 명상 수행이 가져다주는 주된 이점 중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포착한 것이다. 그 이점이란 고통스런 상황과 그것에 흔히 뒤따르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인간 마음이 가진 힘과 잠재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능력과 그것이 허용하는 내적 자유를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날마다 등장하는 안팎의 도전들에 단순히 대처하느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매일의 사건들에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를 잠시 멈추고 혹시 다른 선택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거리 두고 바라보기라고 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방식이며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주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절망이라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강바닥의 진흙층처럼 가라앉아 있다. 마음 밑바닥에 깔린 이 절망감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네팔은 물질적인 안락함과는 극히 거리가 멀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으며 난방시설이나 에어컨도 없고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매일 누군가가 산 아래 멀리 있는 강까지 걸어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는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산을 올라와야만 했다. 그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물탱크에 물을 비운 다음 또다시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터벅터벅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단지 하루에 필요한 적당량의 물을 길어오기 위해 10번이나 그 길을 왕복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먹일 충분한 음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긴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절망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생존을 위해 날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998년 서구 세계에서 처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이 현대 문명의 온갖 편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훨씬 큰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순진하게 추측했다. 하지만 형태와 원인은 비록 다를지라도 네팔에서 본 것만큼 많은 고통이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 현상에 깊은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초청한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은 모든 게 훌륭합니다. 당신들은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불행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동양 사람들보다 더 솔직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질문한 사람들이 배려를 해준 것인지는 뭐라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기대 이상의 대답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금방 알게 되었다. 교통체증, 사람들이 넘쳐나는 복잡한 거리, 빠듯한 업무 일정, 밀려드는 각종 청구서, 은행과 우체국과 공항과 식료품 가게의 긴 줄들이 짜증과 긴장, 불안과 분노의 공통된 원인이라는 것을. 집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감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잦은 원인이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물질이나 외적인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비, 인내, 너그러움, 평정 같은 내적인 부를 키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람들이 이혼이나 심각한 질병, 만성이 된 신체적 고통이나 감정적 고통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특히 취약함을 드러낸다. 명상과 불교 철학에 대해 강연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삶이 안겨주는 도전들을 다루는데 거의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만나왔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가난의 두려움, 집을 잃을 두려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신을 소진시킨다. 어떤 이들은 마약이나 술 등의 각종 중독과 싸워야 하고 심각한 정신장애나 행동장애로 고통받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만 하는 부담감에 몸부림친다. 놀랄 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기 혐오로 인해 불구자가 되어 있으며 심한 열등감으로 고뇌한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은 몸과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감정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처할 길을 찾기 위해 이미 많은 방법을 시도해왔다. 그들이 불교에 끌리는 이유는 불교가 고통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신한 방법을 제시해준다고 어디선가 읽거나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500년 전 붓다가 펼친 가르침과 수행들은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문제들을 정복하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종종 충격을 받는다. 정반대로 붓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을 단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마음과 친해지기. 우리는 기꺼이 완벽하게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트룽파 림포체의 자유의 신화 중에서 티베트어로 명상을 고음이라고 하는데 대충 번역하면 친해지다 라는 뜻이다. 이 풀이를 따른다면 불교 명상은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모임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처럼 매우 단순하다. 서로의 소개가 이루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게이 민규르입니다. 그런 다음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왜 여기 오셨나요? 누가 초대했나요? 하지만 그러면서 내내 당신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머리색, 얼굴 생김새, 키가 큰지 작은지 등을 가늠한다. 명상, 즉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은 처음에는 그것과 비슷하다. 초면인 사람을 소개받는 일 말이다.
처음엔 이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잘 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의 흐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초면인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처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추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의 아주 작은 조각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나 강한 감정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가장 강렬한 측면에만 주의를 고정시킨다. 신체적 고통,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이라는 두려움, 시험에 떨어진 낭패감, 친구를 잃은 슬픔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개 두 방향 중 하나에서만 맴돈다. 즉, 달아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압도당해버린다. 설령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거나 책을 읽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달아나는 데 성공할지라도 그 문제는 잠시 동안 아래로 잠복하는 것일 뿐이며 은연중에 더 많은 힘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중에 또다시 그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섞이게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명상 수행의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그 두 극단 사이의 중간길을 제시했다. 나는 산만한 생각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들을 친구로 환영할 수 있었다. 안녕 두려움, 안녕 초조함, 잘 지내니? 잠시 머물면서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게 어때?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을 다정하게 맞아들이는 이 수행을 흔히 마음 챙김이라고 일컫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티베트어는 드렌파인데 간단히 말해 자각하다라는 뜻이다. 마음을 단순히 관찰하라는 가르침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야.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아, 이 기분은 마음에 들어. 이 기분은 정말 싫어. 하는 것들이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 자체보다 더 강력했다. 해독제와 호위대. 티베트에는 챈둑이라 불리는 매우 위험한 독초가 있다.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것을 많이 먹어선 안 된다. 동시에 이 풀은 약으로도 사용된다. 툴쿠 우르겐 림포체의 있는 그대로 중에서 12살이 되었을 때 나는 불교 철학과 명상 수행을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 북인도 다람살라 근처의 쉐람링 수도원으로 갔다. 나는 네모난 머리에 회색 머리카락을 한 매우 지혜로운 라마승 살라이 림포체에게 친근감이 느껴졌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거의 없었다. 무한한 친절과 인내심 넘치는 그분을 나는 나의 또 다른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다. 그에게는 크든 작든 온갖 문제들을 들고 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머리를 감는데 귀 속에 물이 조금 들어갔다. 나는 물을 빼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다. 수건으로 귀안을 닦아내고 머리를 흔들고 얇은 화장지를 가늘게 말아 귀 안쪽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되었다. 살자의 림포체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자 그는 내게 귀에 물을 더 집어넣고 물이 빠져나오도록 머리를 가볍게 칠하고 조언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문제를 해독제로 이용하는
오래전 붓다가 가르친 원리의 한 예라고 살자이 림포체는 설명했다. 나는 머뭇거리면서 그것과 똑같은 접근법이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의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후 나는 삶의 대부분을 내가 얼마나 심각한 불안감 속에서 보냈는지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살자이 림포체는 내 속에 있는 말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귀 기울여 듣고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티베트는 멀고 외딴 길들로 가득하다네. 특히 마을이나 동네가 별로 없는 산악지역에선 더욱 그렇지. 여행길은 늘 위험천만이야. 산적들이 동굴이나 길가 바위 뒤에 거의 항상 숨어 있거든. 불쑥 뛰쳐나와 공격을 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떠난 여행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야. 허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장소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그 길을 지나야 하거든. 물론 무리를 이루어 움직일 수도 있고 만일 그 무리가 충분히 크다면 산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방법이 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해. 왜냐하면 산적들은 대개 큰 무리를 이룬 여행자들을 덮칠 기회를 더 엿보고 있거든. 때로 사람들은 호위대를 고용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도하지. 하지만 그것 역시 크게 성공을 거두진 못한다네. 내가 물었다. 왜 그렇죠? 림포체가 웃으며 말했다. 산적들이 언제나 더 난폭하고 또한 더 좋은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 게다가 만일 싸움이 발생하면 상처를 입기는 여행자들도 마찬가지거든. 살자이 림포체가 눈을 감고 머리를 떨구고 있어서 나는 그가 잠이 든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깨울 방법을 생각해내기 전에 그가 눈을 뜨고 말을 이었다. 더 현명한 여행객들은 산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과 거래를 하지.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의 호위대로 고용할 순 없겠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여행이 끝난 지점에서 더 주겠소. 이 방식대로 하면 어떤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으며 당신들도 우리를 뒤쫓아와 단순히 강탈하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당신들을 산에서 몰아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덜 위험할 것이요. 우리 역시 덜 위험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어떤 호위대보다 당신들이 더 강하고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만일 당신들이 우리를 큰 길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당신들은 머지않아 여행자를 강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이요. 당신들은 가족과 함께 살 멋진 집도 소유할 수 있어.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푹푹 찌는 동굴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 양쪽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일이요. 이렇게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지. 림포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가 이해했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내 얼굴 표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인상을 준 게 틀림없었고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대의 마음은 멀고 외딴 길이라네. 그리고 그대가 설명한 모든 문제들은 산적들이지.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는 여행을 두려워해. 아니면 깨어있는 마음을 호의대로 고용하는 방법이 있겠지. 생각들을 관찰하면 그것들이 사라질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희망과 두려움을 그것에 섞어버리는 것이지. 어느 쪽이든 칼자루는 문제가 쥐고 있지. 문제들은 항상 그대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일 거야. 가장 좋은 선택은 현명한 여행자처럼 되는 일이라네.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과 함께 가도록 초대하는 것이지. 두려울 때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시도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말게. 그것과 거래를 하는 거야. 이봐 두려움,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나의 호위대가 되어줘. 네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내게 보여줘. 만일 그대가 이렇게 여러 차례 한다면 마침내 두려움은 단지 여러 경험 중 하나일 뿐이고 왔다가 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지. 그대는 두려움과 함께해도 편안하고 어쩌면 그것을 그대가 가진 마음의 힘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 그토록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그대의 마음은 틀림없이 매우 강력한 것일 테니까. 안 그런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해 보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두려움 같은 강력한 감정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 그대는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되지. 그대의 문제들을 호의대로 고용할 때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야. 그것들이 아주 사납다면 그만큼 그대가 강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셈이지. 내가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내 마음이 지닌 힘의 증거라고 생각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었다. 살자이 림포체가 준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밤새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종일 덫에 갇힌 새처럼 가슴이 콩닥거리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들이 실제로는 뭔가 좋은 신호이니 환영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나를 좀 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줘. 하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